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공통된 기록에 따르면 북부여에서 도망친 주몽이 금화왕의 추격을 뿌리치고 졸본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은 졸본 부여의 왕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졸본 부여왕은 주몽을 마주하자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고 자신의 처녀와 혼인시켰으며 훗날 졸본 부여의 왕이 죽자 주몽은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졸본 부여란 북부여의 한 일파가 졸본 땅에 따로 떨어져 나와 건국한 나라를 뜻하며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 비류와 온조를 낳았으나 다소 혼동을 줄 수 있는 기록들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분명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에 따라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아들이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별도로 기록된 삼국유사 왕력에 따르면 온조를 주몽의 셋째 아들이라 써놓고 뒤에 둘째 아들이라고 추가로 표기했습니다. 그리고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지을 때 여러 고대 사설을 참고하여 편찬했는데 그 중에서 해동곡이라고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고대 사설을 인용해 비류와 온조는 주몽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류와 온조의 어머니,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소선우는 졸본 사람 연타발의 딸로서 우태에게 시집을 가서 두 아들을 낳았고 우태가 얼마 안가 사망하면서 과부로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태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비류와 온조이며 훗날 주몽이 졸본에 오자 소선호는 주몽과 재혼의 두 아들도 친자식처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단 졸본 부여가 자신의 처녀를 주몽과 혼인시켰다고 했으니 그 처녀가 바로 소선호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문제는 졸본 부여의 왕이 연타발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우태라는 인물도 비류 시조설에 등장하는 북부여의 왕족으로만 전해질 뿐 다른 실존 인물임은 맞는 듯하지만 그 이외의 기록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이 부분에 주석을 달면서 중국 역사서인 주서, 북사, 수서 등에는 우태가 구태라고 쓰여 있다면서 구태가 누군지는 모르겠다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 측에서는 백제의 시조가 우태가 아닌 구태라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다는 것인데 현재까지 전해지는 기록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라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지은 김부식과 일현이 삼국시대가 일어난 지 약 1000년 뒤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비류와 온조의 건국 설화가 별도로 전제하는 점, 그리고 이 둘도 원래는 친형제가 아니라는 기록 등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의 기록들이 조금이나마 왜곡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결론은 주몽의 친자식이든 아니든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 그리고 더 나아가 고구려에서 이어지는 하나의 뿌리라는 점이며 비류와 온조가 한강으로 내려와 각기 다른 나라를 세웠던 점을 근거로 각각의 건국 설화가 다소 뒤죽박죽 섞인 상태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본 영상에서는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고 주몽의 친아들인지 양아들인지를 구분하는 것보다 백제 파트의 역사에 대해서만 설명하는 것으로 해당 이야기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원전 18년 주몽의 뒤를 이어 부여에서 넘어온 유리가 태자에 임명되자 비류와 온조는 고구려에서 더 이상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소선호를 모시고 그를 따르는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는데 이때 비류와 온조를 따라 나선 백성들이 줄을 이을 정도였습니다. 이윽고 비류와 온조가 한성 부근에 도착하자 자신들이 거주할 만한 곳을 찾기 위해 북한산에 올랐을 때쯤 곁에 있던 10명의 신하들이 한 곳을 찍어 비류와 온조에게 한강 이남의 터를 잡기를 간청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비류는 신하들이 점 찍은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곳으로 가길 원했으며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백성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온조는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 현재의 하남 유래성 부근의 터를 잡고 도읍으로 삼았으며 자신을 따라온 10명의 신하가 자신을 보필하였다 하여 나라 이름을 십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반면 온조와 뜻을 달리한 비류는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 지금의 인천 미추홀 부근의 터를 잡았고
그곳을 도읍으로 삼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비류가 도읍으로 정한 미추홀은 땅이 습하고 짠물이 많아 농사를 짓거나 털을 잡기 수월하지 않았는데 때마침 동생 온조가 정한 곳의 상황이 어떨지 궁금하여 위례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침 비류가 위례성에 도착해 사방을 둘러보니 위례성 백성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고 모두가 행복하고 태평하게 삶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이내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된 비류는 이를 크게 부끄러워하였으며 신하들의 청을 무시하고 미추홀의 도읍을 정한 것을 후회하다 마음의 병을 얻어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하여 비류가 죽은 것을 알게 된 미추홀 백성들은 모두 위례성으로 이동해 온조의 백성이 되고자 했는데 온조는 이들을 모두 따뜻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마침내 찢어졌던 고구려의 후예들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추홀의 백성들까지 위례성으로 들어오자 온조는 100개의 친족 집단이 한데 모였다 하여 국호를 백제라고 고치고 고구려와 부여에서 함께 나온 자신들을 가리켜 국성을 부여씨로 삼게 됩니다. 여담으로 기원전 6년 삼국 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온조왕의 신하들에게 이르길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어 한강 이남으로 도읍을 천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 때문에 온조왕이 처음 도읍을 정한 곳은 한강 이북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계에서는 하북 위례성의 위치를 지금의 경기도 파주시 임진강 일대로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당시 한반도 이남에는 진안, 변안, 마한이라 구분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세 나라를 합쳐 사만이라 불렀습니다. 백제가 한강 이남으로 도읍을 옮기고 목책을 설치하며 영토를 확장해 나가자 백제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마한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한과는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나 당시의 백제는 마한보다 국력이 약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 두 나라는 서기 8년 백제가 기습적으로 마한을 공격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맞붙기 시작했고 서기 16년에 마한의 잔당들을 습격했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백제는 마한을 성공적으로 병합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백제는 영토를 굳건히 다져나가기 시작했고 온조왕은 재위기간 동안 백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영토 내에 많은 성과 목책 등을 쌓아 주변 세력으로부터 백제를 지켜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서기 28년 백제를 건국한 온조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다루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 2대 국왕 다루왕이었습니다. 서기 28년 아버지 온조왕의 뒤를 이어 장남 다루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대 국왕 다루왕이 됩니다. 다루왕은 아버지와 다르게 말갈족과 많은 전쟁을 벌였는데 보통 말갈족을 생각하면 만주에 사는 말갈족을 생각하기 쉬우나 백제와 싸웠던 말갈족은 이와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한반도 중북부와 만주 중남부, 연해주 등지에 거주하며 오늘날 한민족의 조상이 되는 집단을 예맥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맥족이 중심이 된 나라들은 고조선과 부여로 볼 수 있고 삼국시대의 한 축이었던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신라 여기에 옥저와 동해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예맥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예족과 맥족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으며 부여와 옥저, 동해의 경우 예족, 그리고 고조선과 고구려의 경우 맥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구분을 위한 임시 방편일 뿐 학계에서도 이게 정답이라고 한 적은 없고 현재까지도 계속 연구가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앞서도 설명드렸다시피 말갈족이라고 하면 여진족, 만주족 등을 떠올리기 쉬우나 삼국사기 초반에 기록된 말갈족은 동해 또는 예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듯 싶습니다. 아무튼 다루왕은 재위 내내 말갈족과 투닥거리며 전쟁을 반복했고 변방에 성을 쌓으며 이를 방어하는 등
나름대로 백제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서기 38년에는 흉년이 들어 금주령을 실시하기도 했는데 이는 한반도 역사상 최초의 금주령이라고 보면 좋을 듯 싶습니다. 더불어 서기 70년과 서기 74년에는 신라와 싸웠다는 기록도 있으나 아직까지 두 나라가 한반도 이남을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국지전 정도에서 끝나는 작은 전투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기 77년 재위한 지 50년 만에 다루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기루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대 국왕 기루왕이 됩니다. 기루왕은 아버지처럼 재위 기간만 52년에 달하는데 마땅한 기록은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천재지변으로 지진이 일어나거나 우박이 내린다거나 홍수가 났다는 기록들만 있을 뿐입니다. 덧붙여 큰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치면서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에 여러모로 지장이 많았으며 서기 105년 신라와 화친하고 다투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기 128년 기루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계루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 4대 국왕 계루왕이 됩니다. 계루왕도 재위 기간에 비해 업적은 없다시피 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대부분 아버지 기루왕처럼 천재지변이나 지진 및 홍수, 가뭄 피해를 봤다는 기록들 뿐이고 유일한 업적이라면 북한 산성을 축조했다는 것입니다. 북한 산성은 오늘날 북한산에 있는 북한 산성이 아니라 위례성 북쪽을 지키는 북한 산성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 맞을 듯 싶고 위례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아차 산성을 축조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격은 비교적 온순하고 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재위기간과 나이가 맞지 않는 점을 들어 정말 존재했는지 의문을 갖는 왕으로 인식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서기 155년 신라 아찬 길선이 반란을 도모했다가 탄로나자 백제로 망명해 왔는데 당시 신라 왕이었던 아달라 이사금이 길선을 돌려보내라고 서신을 보냈으나 계루왕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열이 뻗친 아달라 이사금이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하게 하니 두 나라가 화친을 맺은 지 50년 만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세 좋게 일어섰던 신라는 백제가 성문을 걸어 잠그고 농성만 하자 식량이 떨어져 돌아갔는데 이 사실을 삼국사기에 기록한 김부식은 옆나라 반역자를 받아주어 전쟁까지 나게 한 걸 두고 굉장히 멍청하다고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서기 166년 계루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초고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5대 국왕 초고왕이 됩니다. 초고왕의 재위기간은 아버지 계루왕이 쌓아놓은 똥 때문에 신라와 빈번하게 전쟁을 벌였는데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이듬해 서기 167년부터 서기 204년까지 다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이후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이번에는 북쪽에서 말갈족이 쳐들어왔으며 이들의 공격을 격퇴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으나 메뚜기 떼 같은 병충해로 여전히 흉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신라와 싸운 기록에 대해서는 전임 왕들의 재위기간과 나이 그리고 신라의 기록과 당시 한반도의 정세를 미루어 보아 전쟁이 정말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기록들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학계의 의견은 5대 초고왕까지의 삼국 사기 기록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다소 낮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으니 5대 초고왕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국 서기 214년 재위한 지 49년 만에 초고왕이 승하하자 장남 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6대 국왕 구수왕이 됩니다. 214년 초고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6대 국왕 구수왕이 됩니다. 구수왕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초고왕의 맏아들로서 키가 7척으로 위엄과 거동이 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7척이라고 하면 당시의 계산법으로 유추해 보건대
대략 170cm 초반대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삼국유사 왕력편에는 맏아들이 아닌 아들이라고 적혀 있으며 임기 내내 농업을 진흥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나 우박이 내리거나 가뭄이 들어 농사에 실패하자 동명왕 사당에 찾아가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동명왕이란 고구려 주몽의 시호인 동명성왕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부여에도 동명왕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떠한 동명왕의 사당을 모셔서 제사를 지냈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신라와는 국경에서 지속적으로 전쟁을 하며 일진일퇴를 거듭하였고 말갈족이 북방에 쳐들어와 노략질을 일삼는 등 다소 시끄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234년 구수왕이 승하하자 그의 장남 사반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7대 국왕 사반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반왕은 특이하게도 삼국사기에 별도의 기록이 없는데 이유인즉슨 자신의 동생이자 구수왕의 차남인 고이가 사반왕을 몰아내고 곧바로 왕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삼국사기 권제 24 백제본기 제2에는 사반왕 고이왕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사반왕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8대 고이왕 편부터 기록이 시작됩니다. 고이왕의 첫 기록에는 사반왕이 왕위를 이었으나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었으므로 초고왕의 동복 아우인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고 한 것으로 보아 왕위를 빼앗은 거라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초고왕, 구수왕, 사반왕, 비류왕, 근초고왕을 부여시 직계, 그리고 고이왕, 책계왕, 분서왕, 개왕을 부여시 반계로 해석하여 귀족들의 추대로 고이왕이 등극했다고 보았고 고이왕 시기부터 지배층의 세력이 개편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246년 위나라 조방은 관구검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동천왕이 다스리던 고구려를 침공하여 대일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북방에서 한창 시끄러운 사이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던 낙랑군 일대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60년이 되자 좌보, 우보라고 해서 백제 최고위직인 국상을 육자평으로 쪼개며 관등을 16개 분계로 나누어 정비했고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6품 이상은 자주색, 11품 이상은 붉은색, 16품 이상은 푸른색을 입게 했습니다. 더불어 262년 사법 처리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비리를 저지르거나 도둑질을 저지르면 3배의 과징금을 물게 했고 정도가 심하면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기본적인 율령이 정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안에서 내정의 기틀을 다지며 중앙 집권 국가로서 발돋움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였으며 밖으로는 신라와 백제 사이에 있는 마한의 후예들인 목지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북방에 있는 동해를 견제하며 대방군은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형성하는 등 매우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나 유독 신라와는 이렇다 할 승부를 내지 못하고 소모적인 국지전만 반복하게 됩니다. 286년 백제의 기틀을 잡아가던 고이왕도 결국 승하하면서 그의 아들 책계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9대 국왕 책계왕이 됩니다. 책계왕은 몸집이 장사같이 거대하고 큰 뜻을 품었으며 매우 웅장하고 위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즉위 원년에 장정을 뽑아 위례성을 보수하라 지시했으며 고구려 서천왕이 대방군을 공격하자 지원군을 보내 대방군과 함께 고구려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부왕이었던 고이왕 때에 대방군과 함께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으며 당시 책계왕이 대방군 딸 보가와 혼인 관계였기 때문에 대왕군은 고구려의 침공이 시작되자 책계왕에게 지원군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298년 낙랑군과 동해가 백제 북방을 공격해오자 책계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이들을 막고자 했으나 치열한 전투 끝에 결국 전사하게 됩니다. 곧바로 책계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분서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0대 국왕 분서왕이 됩니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어진 인품과 당당하고 품위 있는 모습의 아버지 책계왕은 어린 분서왕을 매우 아끼고 사랑하였는데 책계왕이 외세의 침입에 전상에서 전사하자
곧바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대사면령을 내려 죄수들을 대거 석방해 주었는데 분서왕도 아버지 책계왕만큼이나 기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304년 그해 봄에 분서왕은 낙랑군과 한 차례 전투를 벌였으나 겨울이 되자 낙랑군에서 보낸 자객에게 어처구니 없이 살해당하면서 백제는 새로운 국왕을 다시 맞이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분서왕도 나이가 많지 않은 데다 그의 자식도 나이가 매우 어려 왕위에 오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귀족들의 추대로 6대 구수왕의 차남 비류를 다음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류왕은 처음 백제를 건국했던 온조왕의 형인 비류와는 전혀 다른 인물인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삼국사기의 기록에 있습니다. 바로 6대 구수왕의 차남인 비류가 정말 구수왕의 아들이라면 비류왕이 등극하는 시기에 맞추어 얼추 계산을 해봐도 100살이 넘은 사람이 왕이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매우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우선 백제 초반기에 등장하는 국왕들의 출생 연도는 대부분 연대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비류왕이 구수왕의 차남이라고 기록된 것을 근거로 비류왕의 나이를 추정해 보려면 구수왕의 재위 기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 비류왕이 등극한 해는 304년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구수왕은 214년부터 234년까지 약 21년간 재위한 왕으로서 구수왕이 사망하고 약 70년 뒤에 비류왕이 등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기록대로라면 구수왕이 사망한 날에 비류왕이 태어났다고 쳐도 왕이 되었을 때는 이미 70살의 노인이며 비류왕의 재위기간은 약 41년으로 344년에 사망했기 때문에 얼추 단순 계산만 해보더라도 110살이 넘어갑니다. 만약 구수왕 재위 초반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130살 가까운 나이가 되는데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그것도 약 2000년 전의 사람이 100세를 넘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시기를 포함하여 백제 역사 초반부는 삼국사기의 기록만 놓고 봤을 때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여러 사료들과 교차 검증을 통해 간간히 이렇지 않았을까 하고 유추해보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권제24 백제본기 제2 비류왕 편을 보면 맨 마지막 주석에 비류왕이 오랫동안 민간에 있다가 신하와 백성들의 추대로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비류왕은 기존의 백제 왕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을 뜻하며 일반 평민을 왕으로 앉히지는 않았을 테니 왕위 계승 서열과는 거리가 먼 왕족 출신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1화부터 백제 이야기를 자세히 보았다면 알겠지만 백제 왕족이 단 하나의 왕족이라고 이해하면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제는 여러 왕족들이 모여 다같이 백제를 건국하였고 이 왕족들 중에서 왕으로 오를 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추대해 왕으로 옹립한 일종의 연맹체 국가를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과의 연속성을 고려해 지난 고구려 시리즈 초반에서도 보았던 태조 대왕과의 연결고리 때문에 나이가 비약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백제가 건국되고 초반에 등극한 왕들은 같은 현상을 겪은 게 아닌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비류왕은 약 40여 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이렇다 할 업적은 없었는데 그마저도 대부분 일식이 일어나고 우물에서 흑룡이 나타나고 이상한 모양의 구름이 나타나고 우레가 치며 혜성이 나타났다는 기록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활쏘기를 연습하거나 사냥을 갔거나 궁궐이 불에 타 수리했다거나 하는 기록들만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임 국왕들과는 다르게 조금 잠잠한 행보를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본격적으로 삼국이 정립되어가는 시기로서 신라를 사이에 두고 마한의 후예로서 끝까지 대항하던 목지국이 점점 몰락하며 백제에 흡수되는 상황이었고 지금의 전라북도까지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344년 41년간 백제를 다스리던 비류왕이 승하하였는데 전대왕이었던 분서왕의 어린 아들이 장성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2대 국왕 개왕이 됩니다.
그러나 개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기록은 딸랑 두 줄로 344년 10월 개왕이 즉위했다. 346년 9월 개왕이 죽었다.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으며 뒤이어 등극한 13대 근초고왕은 비류왕의 차남이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왕위 다툼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왕이 승하하자 비류왕의 차남이었던 초고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13대 국왕 근초고왕이었습니다. 근초고왕은 백제를 이끌며 정복 군주답게 백제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갔으나 이런 위대한 국왕조차도 기록의 절반 이상이 날라가 찾을 수 없는 상태이며 어떠한 업적을 세웠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초고왕은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왕이자 백제의 영토가 사상 최대로 넓어지는 데에 크게 기여한 정복 군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초고왕 재위 초반부에 대한 삼국 사기의 기록을 보면 346년 비류왕의 차남으로 왕위에 올랐다는 기록과 이듬해 347년 봄에 제사를 지내고 왕비의 친척인 진정을 좌평에 삼았다는 기록만 있을 뿐입니다. 이후 쭉 기록이 없다가 등극한 지 21년 차인 366년에 신라에 사신을 보냈다는 기록만 전해지고 있어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약 20년간 어떠한 일을 했는지는 정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5대 초고왕과 6대 구수왕의 시호를 생각하면 13대 근초고왕과 14대 근구수왕의 시호가 겹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 학계에서는 이들의 직계 계승권 확보 차원에서 근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양에서 흔히들 보았던 표기법인 주니어 또는 2세라고 표기하는 것처럼 초고왕 주니어, 구수왕 주니어라는 개념처럼 정통성을 확보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다시피 7대 사반왕이 8대 고이왕에게 떠밀려 왕위를 내어주고 폐위되었는데 이는 5대 초고왕부터 이어진 초고왕계의 대가 끊긴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라 비류왕의 나이가 다소 조작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구수왕의 차남이라고 기록했던 만큼 초고왕, 구수왕, 비류왕, 근초고왕, 근구수왕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근초고왕에 의해 다시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이해하기 더 쉬울 듯 합니다. 더불어 근초고왕은 그가 재위했던 약 30년 동안 이러한 일련의 이유들로 인해 대부분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크게 목적을 두었는데 이때 근초고왕의 곁에서 힘을 보탰던 가문이 바로 왕비였던 진시 가문이었습니다. 왕비에 대한 기록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는 상태이지만 347년 왕비의 친척인 진정을 좌평으로 삼았다는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 왕비, 즉 외척 세력이 진시 가문이었구나 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백제에서 국왕의 가문을 포함해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7개의 가문을 가리켜 대성 8족이라고 하는데 이 8족 중에 하나가 바로 진시 가문입니다. 그리고 진시 가문은 근초고왕의 아들 근구수왕 때에 이르러 근구수왕의 장인이 좌평에 임명되면서 백제에서 제1가는 절대 가문으로 등극하게 되고 앞으로 이어질 백제의 역사는 이 막강한 가문들에 의해 좌지우지됩니다. 아무튼 당시 54개 연맹체로 구성된 나라였던 마한은 한반도 중서남부 일대에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서울을 중심으로 중부지방에서 새롭게 태어난 백제의 세력이 점차 커질수록 마한의 영향력은 점점 상실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와 맞물려 고이왕과 채께왕 시절부터 백제의 힘이 커질수록 마한의 종주국 권한은 점점 백제에게 쏠리고 있었는데 이러한 백제를 못마땅해야 하며 툭하면 개겼던 나라가 바로 목지국과 친미다래였습니다. 하지만 전라도 일대에서 털을 잡는 친미다래와 충청도 일대에서 세력을 늘려가던 목지국의 존재는 백제에게도 큰 위협이었으나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참교육을 당하면서
백제는 전라도와 충청도에서의 영향력도 점점 넓혀갈 수 있었습니다. 369년 백제의 남진 정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을 때쯤 고구려 고국원왕은 이만의 군대를 이끌고 백제의 북쪽 변방을 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근초고왕은 태자 부여수를 보내 이를 막게 했으며 이때 고구려는 백제의 공격에 막혀 후퇴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난 고구려 편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사기라는 사람의 밀고로 전쟁의 양상이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백제 사람이었던 사기가 죄를 짓고 고구려 진영으로 도망갔다가 그곳에서도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해 다시 백제로 건너왔으며 이때 고국원왕은 고구려군의 중앙에만 있다며 붉은 깃발 군대만 잡을 것을 밀고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밀고로 고구려군이 대패하며 그곳에서 물러나게 되니 이게 바로 치양 전투였습니다. 그로부터 2년 뒤 371년이 되자 고국원왕은 재차 군사를 일으켜 남진하기 시작했고 근초고왕은 다시 태자 부여수에게 군사 3만을 내어주고 이를 막게 했는데 이때 고구려군은 두 차례 패배하며 결국 평양성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평양성에서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가 서로 맞붙었으나 고국원왕은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끝내 전사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평양성 전투 이후로 백제의 이영토는 대동강 이남까지 확대되었으나 반면 고국원왕이 죽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 두 나라는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372년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이 안정되었다고 판단한 근초고왕은 대외적인 외교 관계에도 신경 쓰기 시작했으며 중국 강남 지방에 터를 잡고 있는 동진과 지속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고 일본 야마토 정권에도 사신을 보내 화친을 도모했습니다. 이때 야마토 정권의 천황에게 보낸 검 한 자루가 현대에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칠지도였습니다. 이 칠지도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학계의 입장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약하면 각자가 상대방의 나라를 속국으로 인정해 하사했다는 관점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국 학계의 입장은 백제가 일본 외나라를 속국으로 인정해 칠지도를 하사했다고 주장하며 일본 학계의 입장은 자신들의 천황을 더욱 높여 존중했기에 칠지도를 만들어 곡물로서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진 근거와 자료가 없어 아직까지 꽤나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375년 7월 고구려가 군사를 일으켜 또다시 남진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밀리던 백제는 황해도 신계군에 있는 수곡성까지 내어주었는데 근초고왕은 곧바로 군사를 내어 보복하려 하였으나 흉년이 들어 군사를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해 11월 건강이 나빠진 근초고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태자 부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4대 국왕 근구수왕이 됩니다. (375년)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태자 부여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4대 국왕 근구수왕이 됩니다. 근구수왕은 아버지를 따라 태자 시절부터 많은 전장을 누볐으며 여러 공훈을 세웠는데 특히 369년 고구려 고국원왕을 격파한 공로는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2년 뒤인 371년 고구려가 재차 남진했으나 아버지와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고구려를 격퇴시켰는데 이러한 기록을 빼면 왕이 된 이후의 업적은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입니다. 왕이 되고 이듬해 376년 자신의 장인 장고도를 좌평에 임명하였으며 곧바로 그해 11월이 되자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었는데 이때 군사 3만을 이끌고 직접 친정하여 평양성까지 진격하게 됩니다. 이 전투는 해를 넘겨 377년까지 이어졌으며 두 나라가 공방전을 펼치는 등 치열하게 싸웠으나 쉽게 결판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가문과 흉년으로 적잖이 고생했다는 기록들이 있으며
동진에 사신을 보냈으나 태풍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빼면 별다른 이야기는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근구수왕도 재위 9년 차인 384년 승하하자 그의 장남 침류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5대 국왕 침류왕이 됩니다. 침류왕의 업적은 대부분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며 불교를 공인 종교로 삼았다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4년 인도 출신이라 추측하는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백제에 들어옴에 따라 불교는 백제에서 뿌리내릴 수 있었으며 이듬해 385년 절을 세우고 승려 10명을 출가시키는 등 불교를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도 재위한 지 1년 6개월 만인 385년 11월 승하했는데 그의 아들 아신이 너무 어려 침류왕의 동생인 진사가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그가 바로 백제 15대 국왕 진서왕이 됩니다. 다만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태자 아신이 어려 숙부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일본 서기에는 숙부 진사가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되었다고 기록한 만큼 당시의 시대상을 기록한 사서들이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침류왕의 재위 기간이 터무니없이 짧은 점과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공인 종교로 삼고자 했던 점을 근거로 진사왕 세력에게 침류왕이 시해당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진사왕은 사람됨이 강직하고 용감하며 총명하고 지혜로워 지략이 많았다는 기록에 따라 근초고왕 근구수왕을 이어 백제의 전성기를 이어갈 적임자였음에는 틀림이 없으나 결국 그 끝이 좋지 못했습니다. 당시 고국양왕이 이끄는 고구려는 요동을 정벌했으나 강성해진 후연 때문에 또다시 요동을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서쪽으로 진출하기 버거웠던 고구려는 말머리를 돌려 재차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진사왕은 남진하는 고구려 군대를 수차례에 걸쳐 막아내면서 이를 저지하고 있었으나 작은 성공이 빈번했던 탓인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매우 관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90년부터 줄기차게 사냥을 다니며 정통성이 부족한 왕권을 사냥이라는 이름으로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으나 이때는 대외적으로 고구려가 매우 강력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던 때였고 그 고구려를 이끌던 왕이 바로 광개토 대왕이었습니다. 392년 가을 광개토 대왕이 군사 4만을 이끌고 남진하자 진사왕은 곧바로 군사를 일으켜 대응했음에도 광개토 대왕에게 석현성을 내주어야만 했으며 겨울이 되자 황해도 남부까지 내려온 고구려군을 막지 못해 관미성까지 내주게 됩니다. 결국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진사왕은 사냥을 나간 지 열흘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록과 진사왕이 죽었다는 내용이 연달아 기록된 것으로 보아 사냥을 나갔다가 죽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냥터에서 죽은 진사왕의 뒤를 이어 침류왕의 장남이었던 아신이 곧바로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7대 국왕 아신왕이 됩니다. 그러나 아신왕의 즉위에 대해 여러 미스터리한 부분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당시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아신왕이 어려 숙부였던 진사왕이 등극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광개토 대왕릉비와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진사왕은 침류왕을 시해하고 왕이 되었으며 그의 아들 아신은 일본으로 망명을 간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진사왕이 사냥을 나간 뒤 열흘간 소식이 없다가 승하했다는 기록에 따라 아신왕은 일본의 군사적 지원을 등에 업고 백제로 들어와 진사왕을 시해한 뒤 왕위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위의 내용은 학계에서도 정확하게 근거할 만한 자료가 없어 모두 이렇지 않았을까 추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여기까지만 언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무튼 아신왕은 393년 광개토 대왕에게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자신의 외삼촌 진무를 좌장에 임명해 석현성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식량 부족으로 퇴각하였고 이듬해 394년 재차 수곡성을 공격하였으나 크게 패하며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그리고 395년 진무에게 군사를 내어주고
다시 고구려를 공격하게 하였으나 광개토 대왕은 직접 기병 7천을 이끌고 남하해 이들을 모조리 괴멸시키니 이때 죽은 백제군의 숫자만 8천명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아신왕의 북벌 정책은 임기 초반부터 매년 한 번씩 꾸준하게 이루어졌으나 고구려에게 대패하며 엄청난 전력 손실을 야기하고 말았는데, 이게 성가셨던 광개토 대왕은 396년 육로와 수로로 군사를 내보내 백제를 총공격하기에 이릅니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의 여러 성들이 차례대로 함락되자 아신왕은 어쩔 수 없이 광개토 대왕을 맞이하러 나와 굴욕적으로 항복하였으며, 이때의 공격을 막지 못해 강원도와 충청북도 일대를 고구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수차례 외나라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군사를 일으키는 만큼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때 외나라와 협력이 늘며 일본 영토에 백제 유민들이 본격적으로 대거 이동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외나라 가야와 함께 외교 관계를 강화해 고구려에 대항하고자 했으며, 이들을 끌어들여 고구려 영토였던 황해도 일대를 공격하기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어택당을 실시하기에 이르렀으나, 그때마다 성과 없이 광개토 대왕에게 족족 격퇴당하기에 이릅니다. 아신왕은 임기 내내 북벌 정책만 감행하다 결국 재위한 지 13년 만인 405년 승하하였으며, 그의 아들 전지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8대 국왕 전지왕이 됩니다. 397년 아신왕은 광개토 대왕에게 패배하고 굴욕적인 항복을 하면서 이에 대한 원수를 갚고자 외나라와 가야까지 끌어들여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외나라의 태자를 볼모로 보내 화친을 하는 한편 그들로부터 군사를 지원받아 황해도 일대를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는데, 고구려의 철벽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며 결국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년간을 고구려와 싸우며 황해도 일대의 영토를 회복하고 북진하고자 했으나 계속 실패하였는데, 마침내 405년 아신왕이 갑작스레 승하하면서 외나라에 있던 태자는 급히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아신왕의 뒤를 이어 태자 전지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8대 국왕 전지왕이 됩니다. 그러나 전지왕이 외나라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아신왕의 동생이었던 훈해가 섭정을 맡아 백제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때 아신왕의 막내 동생이었던 설레가 진시 가문들과 결탁해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쿠데타로 훈해의 부고 소식을 듣게 된 전지왕은 아버지 아신왕이 돌아가시고 급격하게 어지러워진 백제를 안타까워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뒤이어 외왕에게 나아가 울면서 고하길 백제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외왕도 지난날의 백제와의 관계를 걱정하며 이에 군사 100과 함께 전지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전지왕은 백제로 돌아올 수 있었고, 한성 부근에 이르렀을 때쯤 저 멀리서 충신이었던 해충이 급하게 나와 전지왕을 맞이하며 고하길 설레가 훈해를 살해하고 왕위에 올랐으니 전지왕마저 변고를 당할까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전지왕은 그대로 말머리를 멈추고는 그곳에서 대기하였으며, 해충을 비롯한 해씨 가문은 필사적으로 이들을 몰아내고자 하였으니 결국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 설레를 죽이고는 전지왕을 궁궐로 맞이하게 됩니다. 전지왕은 자신을 무사히 왕위에 올려준 해씨 가문을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그때부터 해씨 가문을 매우 총애하였고, 이후 각 요직의 해씨 가문의 사람들을 임명하면서 정치적 친위 세력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씨 가문의 위상이 높아질수록 반대로 전지왕의 왕권은 점점 위축되었으며, 이들이 왕의 총애를 등에 업고 국정을 좌지우지하자 융숭했던 백제도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혼란스러운 내정 상황을 꾸역꾸역 버텨가던 전지왕이었으나 결국 420년 승하하게 되면서 그의 장남이었던 구이신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19대 국왕
구이신왕이 됩니다. 그러나 구이신왕은 재위기간이 8년인 것에 비해 지난 개왕 때처럼 삼국사기에는 단 2줄만 기록되어 있는데 420년 전지왕의 맏아들로 즉위했다와 427년 겨울 12월에 왕이 돌아가셨다는 내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일본 서기의 기록에 따르면 구이신왕의 어머니 팔수 부인이 목만치라는 인물과 바람이 났고 목만치라는 인물이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다고 쓰여 있는데 학계에서는 이 사료에 따라 당시 백제 상황이 많이 어지러운 상태가 아니었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이신왕의 기록이 여러 문제들로 인해 누락되었고 현재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어찌되었든 구이신왕도 427년 승하암에 따라 곧바로 그의 장남 비유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0대 국왕 비유왕이 됩니다. 삼국사기 비유왕 기록에는 구이신왕의 맏아들로 용모가 아름답고 말을 잘했다고 쓰여 있으나 그 뒤에 추석에는 전지왕의 서자라고 하는데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다고 달아두었습니다. 만약 서자라고 한다면 구이신왕과는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이지만 이 어느 것도 정확한 근거가 없어 모두 추측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비유왕은 재위기간 내내 송나라와 화친을 맺으며 조공 관계에 따라 책봉을 받았으며 북으로는 고구려의 침공을 막아냄과 동시에 전력차를 극복하고자 신라와 적극적으로 화친의 길을 모색하게 됩니다. 당시 신라의 상황은 눌지왕 시절이었으나 내무랑 시절 광개토 대왕에게 굴복한 뒤 내정 간섭을 받던 상황이었는데 눌지왕은 치욕스러운 내정 간섭에서 벗어나고자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라 혼자서는 고구려를 감당할 수 없었던 찰나 백제와 공감대가 형성되며 두 나라의 동맹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었고 마침내 두 나라는 지속적으로 선물을 주고받으며 화친을 도모하게 됩니다. 결국 434년 백제의 권유로 신라는 백제와 손을 잡으면서 나제 동맹이 성립되었으나 외나라와 백제의 사이가 비교적 나쁘지 않았던 반면 신라 남쪽은 외나라가 자주 약탈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껄끄러운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고구려의 막강한 힘을 이겨내고자 깨지지 않고 유지되었으며 나제 동맹을 성사시켰던 비유왕의 유일한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유왕도 재위 29년 차인 455년 갑작스럽게 승하하면서 그의 장남 경사가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1대 국왕 계로왕이 됩니다. 여러 논란을 뒤로 한 채 비유왕이 사망하며 급하게 왕이 되어야만 했던 계로왕이었으나 석연치 않았던 아버지의 사망으로 그가 온전히 왕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즉위한 지 한참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따르면 계로왕은 455년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후 468년까지 약 14년간의 기록이 전혀 없어 즉위 초반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태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버지 비유왕의 갑작스러운 사망은 백제 내부에서의 정변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로 다음의 삼국사기 기록을 토대로 비유왕과 계로왕 때에 이어진 왕위 계승이 정상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유왕의 시신이 땅에 그대로 묻혔다는 뜻은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그마저도 아들인 계로왕이 즉위하고 20년이 지난 시점에 시신을 수습했다는 것은 앞선 14년의 기록이 공백으로 남아있는 이유를 대변해주는 것으로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마침 고구려에서는 불안한 백제 상황을 파악하고 장수왕이 직접 군사를 내보내 공격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신라 본기에 나타나는데 다행스럽게도 전임 비유왕 때에 맺어진 나제 동맹으로 두 연합군은 고구려를 격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한 내부 정세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에도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472년 계로왕이 북위에 사신을 보낸 기록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구려가 자신들의 영토를 자주 침범하고 있으니 백제를 도와달라는 내용으로서 북위에서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면 백제가 그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지 않겠냐는 내용입니다. 더불어 현재 고구려의 정세가 내부 귀족들의 다툼으로 다소 어지러운 상황이니 후위를 도모한다면 지금 고구려를 쳐야 승기를 잡을 수 있다면서 적극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계로왕은 북위에 보낸 국서에 백제가 외나라 신라와 힘을 합쳐 고구려에 대항함과 동시에 북위가 북방에서 협공만 해준다면 고구려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북위에 보낸 국서는 한 나라의 국왕으로서는 다소 저자세를 취하며 어찌 보면 굉장히 굴욕적일 만큼 자신을 한껏 낮추어 표현했다는 것인데, 그만큼 당시의 백제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475년 백제가 북위에게 보낸 서신에는 과거 고구려와 백제 사이에 있었던 평양성 전투에서 국왕이던 고국원왕이 백제군의 화살에 맞아 전사한 것과 그 모든 일에는 현 장수왕이 문제였다는 글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고구려에 알려지자 고구려 국왕이었던 장수왕은 크게 노했으며 80이 넘은 연로한 나이였음에도 직접 군사 3만을 이끌고 남아 백제 수도인 한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사방에서 몰려오는 고구려군을 여차저차 막아내던 백제군이었으나 한성의 방어가 견고함을 느낀 장수왕이 화공을 이용해 한성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전세는 점점 고구려군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계로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단체 멘붕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였고, 마침내 고구려군의 막강한 공격을 견뎌내기 어려웠던 계로왕은 성문을 빠져나와 도망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고구려군의 포위는 예상보다 더 단단했기 때문에 계로왕은 얼마 가지 못하고 고구려군에게 붙잡혔으며, 포박된 계로왕은 아차산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잠수, 곧바로 그의 시신은 아무렇게나 버려지게 됩니다. 이때 계로왕은 자신의 아들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병을 요청하였으나 신라군 1만이 백제를 구원하러 그곳에 당도하였을 때는 이미 한강 일대가 고구려군에게 점령당해버린 뒤였습니다. 그러나 문주가 포기하지 않고 고구려군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낮에 연합군의 공격이 부담스러웠던 고구려군은 한성을 다시 내어주고 한강 이북으로 북상, 한강 이남 유역은 다시 백제의 손아귀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결국 태자 문주가 한강 이남 유역을 회복하였음에도 한성 전투에서 백제가 고구려에게 대패하며 중원에서의 주도권을 고구려에게 완전히 내줌으로써 백제가 건국되며 이룩한 한성 백제 시대는 계로왕 때에 이르러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곧바로 어지러운 백제를 수습해 백제를 다시 일으켜야만 했던 태자 문주가 아버지 계로왕의 뒤를 이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2대 국왕 문주왕이 됩니다. 문주왕은 즉위 후 고구려의 위협에서 벗어나 조금 더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하고자 했기 때문에 다 타버린 한성을 버리고 새롭게 천도하고자 했으니 그곳이 바로 현재의 충남 공주시에 있었던 웅진성이었습니다. 문주왕이 나름대로 수습을 한다고는 했으나 여전히 백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이때 장수왕은 더욱 백제를 옥죄기 위해 또다시 남진, 지금의 대전시까지 남하의 웅진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서북방의 변경은 여전히 북위를 비롯해 다수의 이민족들이 세력을 키워가고 있었던 만큼 백제만 신경 쓸 수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장수왕도 이내 군사를 물려 고구려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고구려군이 물러가자 백제도 한숨을 돌릴 수 있었으나 계로왕이 고구려에 의해 처형당함으로써 왕권이 몰락할 수밖에 없었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각 가문들의 귀족들이 득세하며 백제 정권을 좌지우지하기에 이릅니다. 이에 따라 문주왕도 한성 백제 시대 왕비들을 여럿 배출하며 명문가로서 명성을 날리던 해씨 일가 해구를 병관 자평, 즉 국방부 장관에 임명함으로써 귀족의 힘을 제어하기 위해 고군
분투했습니다. 더불어 이를 견제하고자 외나라에 파견가 있던 자신의 동생 곤지를 불러들여 오늘날의 비서실장격인 내신 좌평에 임명하였고 자신의 아들 삼근을 태자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내신 좌평 곤지가 석연치 않게 죽어버리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던 찰나 문주왕이 선택했던 해씨 가문은 또다시 무서운 칼이 되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으니 마침내 재위 3년 차인 477년 문주왕이 사냥을 나간 틈을 타 해구가 반란을 일으킴과 동시에 도적을 사주해 문주왕을 시해하니 홀로 고군 분투하던 문주왕의 치세기간도 허무하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뒤이어 문주왕의 장남 삼근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3대 국왕 삼근왕이 됩니다. (477년) 해구가 반란을 일으키며 문주왕을 시해하였으나 고작 13살의 어린 나이였던 삼근왕은 군사와 정치에 관한 모든 권한을 해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478년 하늘 높은 줄 모르던 해구의 권력욕은 날이 갈수록 더해지며 대성 8족 중 하나인 신흥 가문이었던 연씨의 연신을 끌어들여 또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백제를 전복시키고자 모의하게 됩니다. 이때 삼근왕은 진씨 가문이었던 좌평 진남에게 군사 2천을 주고 이를 토벌케 하였으나 실패, 또다시 덕솔 진로에게 명해 군사 500을 주어 해구를 공격해 하니 이들의 반란은 완전히 진압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해구와 함께 반란에 가담한 연씨는 그대로 도망쳐 고구려에 투항했으며 삼근왕은 연씨 가문을 모조리 붙잡아 처형하곤 웅진성 저작거리에 그들의 목을 효수하기에 이릅니다. 이후 삼근왕도 별다른 기록 없이 재위 3년 차인 479년 승하하였으나 나이가 워낙 어린 탓에 후계자가 없었기 때문에 진씨 가문은 문주왕의 동생이었던 곤지의 아들 모대를 추대하니 이가 바로 백제 24대 국왕 동성왕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반란이 진압되었음에도 백제에는 또 다른 귀족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으니 이게 바로 해씨와 연씨를 조지며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된 진씨 가문이었습니다. 특히 삼근왕의 사망에는 해구를 토벌하며 입지가 커진 진로를 비롯해 정권 전면에 다시 나서게 된 진씨 가문이 그 배후에 있다는 것인데 때문에 진씨 가문에서 삼근왕을 시해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진씨 가문에 대한 별다른 기록이 없어 정말 시해를 하고 동성왕을 옹립했는지는 불분명하나 그들이 추대한 동성왕에게 더 나이가 많은 형들이 있었음에도 왕으로 옹립하지 않았던 것을 보면 무시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아무튼 동성왕은 즉위 초반에 외교적으로 백제의 어려움을 풀어내려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한성 인근까지 나아가 사냥을 하는 등 대외적으로도 백제가 건재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게 됩니다. 중국 남조인 남제와 신라의 사신을 보내 외교력을 강화하고자 했고 가야 일대가 내부 혼란으로 백제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지배력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례로 493년에는 신라 소지왕에게 지배계층 정략 결혼을 통한 나제동맹 강화를 요청하였고 소지왕도 이러한 동성왕의 요구에 부응하며 이찬 비지의 딸을 백제에 시집 보내면서 두 나라의 동맹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조공을 바치지 않는 탐나국을 정벌하기 위해 498년 군사를 일으켰으나 백제군이 광주 인근에 이를 때쯤 탐나국이 항복을 청하며 그때부터 탐나국이 백제의 지배권 안에 편입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기쯤에 전라남도에 대한 지배권이 다소 약했던 백제가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백제의 영토가 이 시기쯤 완성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았던 나제동맹은 동성왕 재위 후반기에 이르러 점점 약화되고 있었는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에 이어진 공공의 적이 장수왕 사망 이후부터는 점점 삐걱거리게 됩니다. 원래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두 나라였으나 고구려의 힘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잠시나마 힘을 합쳤던 것이었지만
공공의 적이 사라진 이후로는 관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애를 쓰던 백제였는데, 마침 가야 안에서 일어난 내분으로 가야 연맹 일부가 신라에 붙는 모양새가 연출되면서 양국의 군사적 긴장감도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501년 동성왕은 신라로 향하는 길목인 탄현 부근에 목책을 세우고 방어선을 구축해 혹시 모를 신라의 침입에 대비하고자 했으며, 고구려가 침공해 올 때 서로 도와주던 군사적 지원이 이 시기쯤부터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501년 금강하구와 사비성, 즉 오늘날의 충남 부여를 관통하는 길목이었던 가림성에 성을 쌓고 방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오늘날의 대통령 경호 처장 역할을 맡고 있던 위사자평 백가에게 그곳의 방어를 담당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백가의 근거지는 웅진성이었고 자신의 근거지를 버리고 가림성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병을 핑계로 다른 인물을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내 거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동성왕의 결정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백가는 동성왕이 웅천 북쪽 벌판에 사냥을 나갔다가 폭설로 길이 막혀 오도가도 못하는 사이 자객을 보내 동성왕을 암살함으로써 백제를 부흥시키고자 노력했던 동성왕도 그렇게 죽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보통 국왕이 자신의 경호를 맡긴다는 것은 가장 믿을만한 측근이기 때문인데, 단순히 근거지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망을 품었다는 것이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림성은 백제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만큼 백가를 그곳에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한다는 뜻인데, 어째서 백가가 동성왕을 암살까지 했는지는 명확한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동성왕은 진시 가문의 추대로 왕이 된 인물이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백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으며 왕권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왕권 강화에만 몰두하니 백제를 지탱하는 귀족 가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등용한 신흥 가문들의 손에 무너진 것을 보면 동성왕의 죽음은 단순히 반란과 시해라는 개념으로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후 동성왕의 뒤를 이어 등극하게 된 무령왕이 가림성으로 도망친 백가를 토벌하면서 있었던 일을 근거로 무령왕을 밀어주는 세력이 백가를 이용해 동성왕을 밀어내고 시해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으나, 이 역시도 기록이 부족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의 기록에는 동성왕이 죽자 그의 둘째 아들 사마, 즉 무령왕이 다음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허나 백제 신찬이라는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백제 역사서를 근거로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동성왕이 극악무도에 귀족들의 주도로 왕을 제거했다고 기록했고, 다음 왕위에 오르는 무령왕은 동성왕의 아들이 아닌 이복 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기록들을 토대로 한 가지 추측해볼 수 있는 신빙성 있는 부분은, 무령왕의 직접적인 가담보다 무령왕을 따르는 귀족 가문들이 동성왕을 시해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시해당한 동성왕의 뒤를 이어 그의 차남 사마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5대 국왕 무령왕이 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는 24대 동성왕의 차남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지금은 전해지지 않는 백제 역사서인 백제 신찬을 근거로 일본 서기의 기록에는 동성왕의 이복형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71년 무령왕릉이 발견되면서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출토된 기록물에 따라 현재 학계에서는 일본 서기의 기록을 더욱 신뢰하고 있으나, 본 채널에서는 삼국사기의 기록을 토대로 제작하고 있는 만큼 동성왕의 차남으로 규정하겠습니다. 501년 동성왕을 시해한 위사자평 백가는 가림성으로 도망쳐 자신의 근거지를 세우기에 이르고, 그해 무령왕은 왕위에 오름과 동시에 백가를 토벌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기에 이릅니다. 이듬해 502년 무령왕은 한솔 해명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가림성으로 향했는데 백가는 백제군이 도착하자 그대로 성문을 열은 뒤 스스로 걸어 나와 무령왕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후 무령왕에게 사로잡힌 백가는 그 자리에서 참수되었으며 백가의 목은 금강에 내던져지며 백가의 반란도 허무하게 막을 내렸으며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는 기록 때문에 무령왕 뒤에 있던 해씨 가문이 백가를 사주한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해 겨울 군사 5천을 일으켜 지금의 황해도 신계군에 있는 고구려 수곡성을 공격했으며 이듬해 503년 동쪽 일대의 말갈이 백제 영토였던 고목성까지 쳐들어와 격퇴하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고구려와 말갈의 침입을 대비하고자 고목성 인근에 장령성을 쌓아 방비를 단단히 했으며 507년에는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그곳을 재침공하였으며 512년 고구려에게 가불성과 원산성을 빼앗겼으나 위천에서 대승하게 됩니다. 이로써 백제 북방은 일진일퇴를 거듭하는 전투로 점점 전선이 고착화되면서 잠시나마 안정이 되었고 이때 무령왕은 군사를 돌려 전남 지역에 아직 남아있는 친미 다래를 비롯해 마한 세력을 완전히 소탕하게 됩니다. 마침내 무령왕은 북으로 한강 유역까지 진출해 고구려와 국경을 맞대고 남으로는 전남의 지배력을 강화하였으며 동으로는 가야의 북상을 막아 영향력을 확대하는 등 비교적 무난한 치세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들을 제어하며 왕권을 강화하였으며 중국 양나라와 외교를 통해 외교력을 강화하는 등 혼란스러웠던 백제도 무령왕 치세로 인해 점차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23년 재위한 지 22년 만에 승하하면서 전대 왕들이 암살로 생을 마감한 것과 다르게 62세까지 천수를 누리다 사망했으며 무령왕의 아들 명농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6대 국왕 성왕이 됩니다. 성왕은 그해 여름 고구려가 예성강 일대로 남하하자 좌장지충에게 기병 1만을 주어 이를 막게 하였으며 고구려의 재침입을 방어하고자 신라의 서신을 보내 끊어져가는 동맹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529년 고구려 안장왕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강화까지 남진해 백제를 공격하였는데 성왕은 좌평 연모에게 군사 3만을 내어주고 이를 막게 하였으나 결국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538년 웅진 백제 시대의 종식을 알리는 대대적인 천도가 시작되니 이 시기가 바로 사비 백제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왕은 고구려군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남과 동시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천도를 단행했으며 오늘날의 충남 공주시에서 충남 부여군으로 수도를 천도하였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는 왕족의 계보를 잇는 왕족 성씨가 부여씨, 즉 부여의 뿌리였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왕권을 보다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으며 이곳의 신흥 가문이자 백제 대성 8족 중 하나였던 사씨 가문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중국 양나라에 조공을 하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자 했으며 열반경 등의 경전과 해설서를 들여와 백제의 문화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했고 행정체제를 대폭 개편해 지배질서를 확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48년 고구려 양원왕이 군사를 일으켜 백제 독산성이 있는 충남 예산까지 남하하자 신라와 연합해 이들을 격퇴시켰는데 낮에 연합군은 이 기세를 몰아 북상, 강원도 일대의 고구려 영토를 손에 넣게 됩니다. 그리하여 백제는 한강 이남의 육군을 개척, 반면에 신라는 강원도와 한강 이북의 10군을 개척해 백제와 함께 고구려에 대항하기 위한 방어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두 나라는 고구려에 대항하며 점진적으로 영토를 북방으로 확장시켰는데 이 시기는 특히 신라가 전성기를 맞는 진흥왕 치세기가 시작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도 이들을 쉽게 막아내기에는 많이 버거웠습니다. 백제도 자신들의 힘으로 고구려의 여러 성들을 빼앗았다고는 했으나 강력해진 신라의 군사력에 기대어 떨어진 콩고물을 주워먹는 정도였으며 훗날 진흥왕은 함흥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이때 백제가 북상해 한강 유역 일대를 모두 장악했으나 방어하기 어려워 대부분 철수하였고,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신라가 한강 인근을 점령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교과서에서는 백제가 점령한 땅이었으나 신라가 뒤통수를 쳐서 빼앗은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만큼 현재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인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정도로만 이해하면 좋을 듯합니다. 아무튼 성왕은 553년이 되자 자신의 딸을 진흥왕에게 시집보내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는데, 실상 속내를 들여다보면 신라에게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기 위한 일종의 위장 결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신라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 성왕은 외나라와 가야까지 끌어들였고, 태자 창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관산성을 공격, 두 나라의 군사적 충돌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심차게 진군했던 성왕은 신라의 전투력을 얕보고 있었던 반면, 신라는 과거 힘없던 신라에서 벗어나 중흥기로 접어들었던 신라였기 때문에 전투는 박빙으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왕은 신라군에게 사로잡혀 참수당했으며 신라를 공격했던 군사 3만은 모조리 전멸하는 등 백제는 관산성 전투에서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낮의 동맹은 완전히 결렬되어 백제와 신라는 철천지 원수가 되었고, 태자 창은 겨우 살아서 도망쳐 백제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성왕의 뒤를 이어 장남 창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7대 국왕 위덕왕이 됩니다. 554년 신라와 벌어진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전사함에 따라 아버지를 따라 전장에 나선 태자창은 우여곡절 끝에 신라군의 포위를 뚫고 백제로 돌아올 수 있었고, 곧바로 다음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7대 국왕 위덕왕이 됩니다. 그러나 위덕왕은 재위 내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는데, 그 이유인 즉슨 아버지를 부추겨 관산성 전투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삼국시대의 판도를 가를 굉장히 중요한 전투로 인식되던 관산성 전투는 실제 한반도의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전투로서 신라 진흥왕이 재위 초반 개혁적인 개편을 통해 신라를 뒤엎고 있을 때 그 혼란을 틈타 공격한 전투였습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어지러운 국내 정세를 뒤로하고 백제와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를 신속하게 막은 것 이상으로 성왕의 목까지 베어 완전히 대승하였으니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보이기에 매우 돈독해 보였던 두 나라라고 할지라도 안에서는 누가 먼저 가야 지방을 점령하여 영향력을 확대할지 간을 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언제가 되었던지 서로 붙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태자 시절의 위덕왕이 백제 북벌군을 도맡아 고구려를 격퇴하는 등 전장에서 승승장구하자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는데, 위덕왕은 우쭐한 마음에 기세를 몰아 신라를 공격할 것을 아버지 성왕에게 강력히 주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고구려라 할지라도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던 만큼 신하들은 하나같이 이를 뜯어말리며 신라와 척을 두지 말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에도 위덕왕은 아버지에게 지속적으로 신라를 정벌하자고 밀어붙이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의기투합한 성왕이 대대적으로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공격하니 이게 바로 충북 옥천 일대에서 벌어진 관산성 전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의 예상과는 다르게 신라에게 참패한 것도 모자라 성왕이 전장에서 전사했으니 아들 위덕왕의 심정이 어떠했을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굉장히 비참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백제로 돌아온 위덕왕은 자신 때문에 아버지가 죽었고 많은 병사가 죽었으니 이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왕위에 오르지 않고 스스로 출가하여 승려가 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크게 놀란 여러 신하들이 이번만큼은 자신들의 말을 들으라며 간곡히 만류하니
위더강은 울며 겨자 먹기로 왕이 된 케이스였던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왕이 되었지만 자신의 실책으로 큰 문제를 야기했으니 백제 왕권과 그 위상은 추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전임 왕들이 애써서 다시 세웠던 왕권을 시원하게 말아먹은 상태라 이를 극복하는 일도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무튼 위더광은 중국의 남북조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해가는 한편 동쪽으로는 신라 변방을 지속적으로 침입해 공격하였으나 큰 성과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에게 빌부터 고구려를 정벌하면 후방을 교란하며 길을 안내하겠다고 했으나 오히려 수 문제에게 대차게 까이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백제가 수나라에게 빌부터 자신들을 위협하려 한다는 소식이 고구려에도 전해졌고, 수나라의 침공을 막기 위해 바쁜 와중에도 군사를 쪼개어 백제 북방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신라에게 야금야금 빼앗기고 있는 가야 지역을 외나라와 함께 탈환해주는 대가로 가야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했으나 오히려 신라에게 대패하며 체면을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위더광은 가야에서 빈손으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하면 가야를 집어삼킬까 고민하던 신라에게는 좋은 빌미가 되어 그대로 기세를 몰아 가야를 쳐들어간 신라군이 그곳을 완전히 장악하는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결국 무엇 하나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운빨이 없는지 제대로 된 성과 하나 내지 못하고 있던 위더광도 재위 45년 차인 598년 승하하며 비참하고 한만턴 일생도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태자 아좌는 외나라로 넘어가 그곳에서 생활하며 백제로 귀국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성왕의 차남이자 위더광의 동생이었던 걔가 신하들의 추대로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8대 국왕 해왕이 됩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위더광이 74세로 사망하면서 그의 동생인 해왕이 등극하였으나 그도 이미 71세의 고령의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삼국사기에는 598년 즉위했다, 599년 승하했다 두 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태자가 있었음에도 그가 외나라에서 귀국하지 않고 위더광의 동생인 해왕이 등극했다는 점이며, 그런 그가 한창 창창한 나이도 아니고 71세에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왕이 제명해 죽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툭하면 시해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았던 백제 국왕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위더광을 시해하고 해왕이 왕으로 올라선 게 아닌지 추측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해왕은 598년 12월에 왕위에 올라 599년 사망했으니 재위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으며, 이때 해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선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29대 국왕 법왕이 됩니다. 여기서도 웃긴 점은 법왕의 기록도 매우 간단하다는 것인데, 599년 아버지 해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는데 불과 1년 뒤인 이듬해 600년 5월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70세를 넘긴 고령에 사망했고, 자신도 왕위에 오를 때가 얼추 계산해봐도 40, 50대이니 당시의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그때 죽어도 이상하지는 않을 나이겠지만 조금 허무한 감이 없잖아 있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의 시호가 법왕이 된 이유는 불교 신자로서 재위 2년간 여러 사찰을 세우고 살생을 금지하라고 교서를 내리는 등 불교를 매우 숭상하는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600년 법왕이 승하하자 그의 아들 장이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0대 국왕 무왕이 됩니다. 그러나 무왕의 출생 비밀은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어떻게 태어나고 어떠한 혈통을 잇는지 아직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국왕입니다. 600년 백제 29대 국왕이던 법왕의 아들로서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0대 국왕 무왕이 됩니다.
그러나 무왕의 출생에 대해서는 각 기록들마다 천차만별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29대 법왕의 아들로서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매우 신뢰하는 기록으로서 백제의 정통에 대해 크게 의구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다른 기록들에 의해 무왕이 정말 법왕의 아들인지 여러 추측들이 난무하는 상태입니다. 특히 북사라에서 중국의 북조 국가들, 즉 북위, 북주, 북제, 수나라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곳에는 무왕이 27대 국왕 위덕왕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북사에는 반대로 28대 해왕과 29대 법왕의 이야기는 빠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SBS에서는 이 기록을 가지고 2005년 대하 드라마 서동요를 방영하기도 했습니다. 서동요란 삼국유사에서 전해지는 신라 향가 중 하나인데, 향가는 신라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만들어진 문학 작품으로 4구체, 8구체, 10구체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 4구체는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민요라고 불리는 작품들로, 향가를 큰 틀에서 보자면 당시 여러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가 구전으로만 전해지다 글자로서 표현하기 위해 한문으로 적어둔 것을 향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향가는 우리가 수능을 볼 때 숱하게 접했던 도솔가, 풍요, 처용가, 안민가, 제마맹가, 찬기, 파랑가 등으로 나뉘어져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서동요에 대해 간단하게 줄거리를 살펴보자면, 백제에서 가난하게 말을 개며 살던 서동이 신라의 수도 설화벌로 넘어가 신라 26대 국왕인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와 결혼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동 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요의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삼국유사 권 제2 기이 무왕편에는 선화공주는 남몰래 사귀어 두고 서동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서동의 어머니는 결혼하고 일찍 남편을 여의어 과부가 되었는데, 그녀는 백제 부여 남쪽 근방에 있는 못 근처에 집을 짓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못에서 용이 나타났고, 어머니는 용과 잠자리를 한 후 낳은 아들이 바로 서동입니다. 그러나 산에서 말을 캐어 팔며 생업을 이어나갔을 만큼 매우 가난했는데, 우연찮게 선화공주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듣게 된 서동은 공주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깎고 설화벌로 향했습니다. 설화벌에 도착한 서동은 그곳에 사는 아이들에게 말을 주며 노래를 지어 부르게 했는데, 노래가 재미있던 서동요가 순식간에 도성안에 퍼지게 되면서 이를 접한 신하들이 공주의 행실을 문제 삼으며 귀양 보낼 것을 주청하게 됩니다. 마침내 신하들의 성화를 못 견딘 진평왕이 선화공주를 귀양 보내게 되었고, 귀양지에 미리 도착해 있던 서동이 선화공주를 모시겠다며 공주와 혼인하곤 그 길로 백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함께 백제에 이르자 선화공주는 서동에게 자신의 어머니가 준 순금을 꺼내어 보이며 살림살이에 보태게끔 하였는데, 서동은 이런 금 따위는 자신의 집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며 크게 웃는 것이었습니다. 공주는 매우 놀라며 이것은 천하의 보물이니 이 금을 자신의 부모님이 계신 궁전으로 보내자고 했고, 서동도 이에 동의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금을 신라로 보내고자 했으나 양이 너무 많았기에 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용화산에 있는 사자사의 지명 법사에게 금을 실어 보낼 방법을 물어보니, 법사가 자신의 신통한 힘으로 금을 보내주겠다면서 사찰 앞에 모아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부부는 편지를 써서 금과 함께 사자사에 가져다 놓았고, 법사는 신통한 힘으로 하룻밤 사이에 모든 금을 신라로 보냈는데, 갑자기 금을 받게 된 진평왕은 신비스러운 변화에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화공주의 편지와 서동의 일화를 전해 듣고는 안심할 수 있었으며, 백제와 신라는 서동과 선화공주의 노력으로 화합하였는데, 이러한 어진 정치로 부부가 백성들에게 크게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으니 이가 바로 백제 30대 국왕 무왕인 것입니다. 그래서 무왕 부부는 지명 법사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사자사로 출발했으나
용화산 밑에 큰 연못가에 이르자 미륵 3존이 못 가운데서 나타났고, 무왕 부부는 수레를 멈추고 미륵 3존에게 절을 올리게 됩니다. 이윽고 부인이 왕에게 이르길, 미륵 3존이 나타난 것은 큰 복이니 이 못에 큰 절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자 무왕은 이를 허락하였으나 못은 다 메우기 힘들 정도로 매우 컸기 때문에 방법을 고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무왕 부부는 사자사의 지명법사를 다시 찾아가 그곳의 못을 메울 방법을 물으니, 지명법사는 또 한 번 신비스러운 힘을 발휘해 하룻밤 사이에 못 근처에 있는 산을 무너뜨려 못을 메우고 평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에 신라 진평왕도 인부를 그곳에 보내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한 여러 사람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용화산 아래에 절이 세워지니 무왕은 이곳을 미륵사라 불렀으며, 그게 바로 오늘날 전해지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미륵사지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지니 이게 바로 서동 설화에 등장하는 서동요 이야기이며 백제 30대 국왕 무왕의 탄생 설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동요의 기록에 대해서는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당시 삼국사기에 기록된 내용으로 살펴보면 무왕이 태어나고 자라는 시기는 백제와 신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무엇보다 554년 관산성 전투가 벌어져 성왕이 전사하고 백제가 대패하였기 때문에 군사적 긴장감이 매우 컸던 시기였기 때문에 서동요의 내용대로 두 나라가 정말 화합했는지는 의구심을 갖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서동요에 나오는 서동이 정말 무왕인지를 확신할 만한 기록들이 없어 학계에서는 각각의 학설들을 내어놓고 추측만 하는 정도이며, 2009년 미륵사지 석탑 분해 과정에서 나온 금판 때문에 서동 설화에 대한 진위 여부가 의심되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돌아와 무왕은 600년 즉위 후부터 신라 변방을 차지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지속적인 공격을 감행했으며, 수나라와 외교 관계를 회복해 고구려 공격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점차 지난 날들의 패배감에서 벗어나 국력을 회복하고 정신무장이 된 백제는 번영을 맞기 시작했으니, 무왕의 다음 정책은 무너져버린 왕권을 다시 일으켜 세워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토목 공사를 일으켜 여러 사찰을 지었으며, 이 시기에 전북 익산으로 수도를 천도해 새로운 왕조의 시작을 알리고자 궁궐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위 41년 차인 641년 승하하면서 그의 장남 의자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1대 국왕이자 마지막 국왕이 되는 의자왕이 됩니다. (641년) 무왕의 뒤를 이어 그의 장남 의자가 다음 왕위에 올라서게 되니, 이가 바로 백제 31대 국왕이자 마지막 국왕이었던 의자왕이 됩니다. 한 가지 여담으로 의자왕의 의자를 시호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으나, 의자는 실제 본인의 이름이며 의롭고 자비롭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왕 하면 생각나는 삼천궁녀도 3000명의 궁녀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3000명으로 보일 만큼 많은 궁녀를 거느렸다는 수식어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어야 할 듯 싶습니다. 아무튼 의자왕은 어려서부터 용맹하고 결단력이 있는 성품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인자하고 올바른 성격으로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의롭고 자비로운 왕이었습니다. 다만 의자왕도 무왕처럼 출생에 대한 비밀이 많아 정확히 언제 태어났고 엄마가 누구인지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으며, 지난 무왕편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선화공주가 어머니가 아닐까 추측은 해볼 수 있어도 단정짓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서동요 자체가 신빙성이 매우 적어 진위 여부에 대해 의심을 받는 상황인 만큼 선화공주의 존재에 대해서도 정말 실존 인물인지 의심되는 정황이 많아 어느 하나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의자왕은 등극 후 대외적으로 이를 선포하는 한편 당나라와 화친을 맺고 사신을 파견해 정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아버지 무왕이 일구어 놓은 기반 위에서 왕권을 회복하고자 더욱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족 중심의 정치를 개혁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귀족들을 대거 숙청하였는데, 이러한 여러 움직임에 따라 중앙 정부의 영향력이 점점 넓어짐과 동시에 왕권도 보다 한층 강화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전대 왕조에서 꾸준히 진행된 중립 외교 정책을 벌이고 신라와 당나라 연합에 대항하기 위해 고구려와 화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과거 수백 년간 틀어진 두 나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여러모로 고립된 신라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고구려와 화친을 맺고자 했지만, 당시 고구려를 다스리던 연개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거절하는 대신 의자왕의 손을 들어주며 백제와 화친을 맺게 됩니다. 마침내 안에서의 개혁이 마무리된 의자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신라의 여러 변방을 차례대로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642년 대하성을 공격해 백제의 최대 수건 과제였던 가야지방 일대를 백제의 영토로 편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듬해 643년이 되자 북방으로 노선을 변경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신라가 당나라와 교역하기 위해 개척하던 당항성을 공격하였으나 당나라가 개입할 것을 우려한 의자왕은 군사를 물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점점 고립무원의 신세가 된 신라는 당나라에게 적극적으로 구원의 손길을 보내는 한편,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방어하고 서쪽으로는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는 등 고군 분투했으나 나라의 운명은 풍전등화와 같았습니다. 결국 신라 역시 지금 당장은 고구려를 어찌할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당나라가 고구려를 견제하는 사이 백제를 무너뜨려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644년부터 649년까지 백제 의자왕과 신라 김유신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변방을 공격하여 성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전쟁을 벌여왔지만 국력이 비슷한 나라들이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승부는 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당나라는 고구려 공격을 위해 신라가 필요했고, 고구려는 이를 견제하기 위해 백제가 필요했으며, 당나라와 벽을 쌓은 백제는 든든한 아군이 필요했기 때문에 고구려를, 신라는 위기를 타개하고자 당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기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영토를 상실하며 나라가 존폐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 당시 신라 선덕여왕이 무능력해 이러한 불안한 정국을 타개할 능력이 없다며 상대 등 비담 등 여러 신하가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금만 더 노력했다면 백제 또는 고구려가 신라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바로 그 직전 단계까지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으나, 이러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전혀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655년 제3의 전성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백제의 국력과 위상은 점점 높아졌으나, 이러한 상황이 만족스러웠기 때문인지 의자왕은 이상할이 많지 점점 주색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척들의 권력 다툼으로 의자왕의 여러 아들들 중 자신들이 지지하는 왕자를 다음 왕위에 올리기 위해 서로 피튀기는 권력 투쟁을 일삼기에 이릅니다. 더불어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기쯤 왕권을 강화한다는 이유만으로 귀족들을 대거 숙청했는데, 중요한 문제는 귀족의 기역자만 들어가도 무분별하게 숙청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싹만 자르면 되는 것을 모든 귀족이 전부 문제라는 식으로 유능한 신하들까지 싸그리 조지면서 백제의 국정을 운영할 신하들이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여기에 대규모 궁궐 공사로 백제의 모든 역량이 이쪽으로 쏠리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주변 국가들의 정황에 대해서도 발빠른 대처를 하기 어려웠으며, 마침내 국운을 건 전쟁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게 됩니다. 660년 신라는 어지러운 내정을 수습해 김춘추가 신라 29대 국왕으로 등극했던 시기였으니, 이가 바로 태종 무열왕이었습니다. 무열왕은 국난을 타개하기 위해 당나라에게 견제받는 고구려가 남하하기 전에 백제를 먼저 공격해 무너뜨리고자 했고, 당나라에 은밀히 사신을 보내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나라 소정방이 이끄는 13만 병력이 기벌포에 상륙하였고,
김유신을 총대장으로 하는 신라 5만 병력은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성을 향해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백제에게 전해졌으나 모두들 어안이 벙벙해 어떻게 사태를 처리하면 좋을지 당황하며 당나라를 먼저 막을지 신라를 먼저 막을지를 놓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나당 연합군의 진격은 예상보다 훨씬 빨랐고 신라 5만 병력이 탄현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백제는 이를 막기 위해 계백을 총사령관으로 결사대 5천과 함께 이를 막게 하였으니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였습니다. 계백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일가족을 직접 죽이고는 결사 항전을 위해 황산벌로 나아갔으나 절대적인 전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채 결국 황산벌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벌어진 전투에서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한 백제는 마침내 수도 사비성이 나당 연합군에게 포위당하는 굴욕을 당하게 되었고, 이때 의자왕은 사비성을 버리고 방어에 더욱 용이한 웅진성으로 급하게 몸을 피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웅진성에서 결사 항전을 외친다고 할지라도 이미 계백을 비롯한 모든 정예부대는 나당 연합군에게 짓밟혀 전멸된 상태였고, 귀족들에게 지원을 요청했지만 지난날 무분별한 숙청으로 의자왕에게 적개심을 품었던 귀족들은 자신들의 근거지에서 잠자코 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사비성을 함락시킨 나당 연합군이 웅진성에 당도하자 더 이상 가망이 없음을 직감한 의자왕이 직접 성문을 열고 나와 나당 연합군에게 항복하게 됩니다. 이로써 백제는 나당 연합군이 진군을 시작한 지 약 열흘 만인 660년 7월 멸망함으로써 기원전 18년 백제가 건국된 이래 678년 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의자왕은 자신의 일가족을 포함해 백성 약 1만여 명과 함께 당나라 수도 장안성으로 압송되었으며 의자왕은 그곳에서 나라 잃은 슬픔으로 고생하다 얼마 뒤 병사하게 됩니다. 660년 나당 연합군의 공격으로 백제가 개전 약 10일 만에 멸망함에 따라 678년간 이어진 백제 왕조도 결국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기습작전을 통해 공격하는 바람에 수도가 속절없이 무너진 것일 뿐 의자왕이 황복했다고 해서 백제를 지탱하고 있는 지방의 여러 지역들은 여전히 나당 연합군의 공격에도 굳건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에 여러 지방에서 대대적인 백제 부흥운동이 일어나며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막아내고는 있었지만 의자왕이 이미 항복해 당나라로 끌려간 만큼 이들을 이끌어줄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귀족 세력들은 외나라에 파견 나가 있었던 왕족 풍을 백제로 보내달라고 요청하게 되고, 그 결과 풍은 이듬해 661년 백제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풍이 돌아오자 귀족들은 곧바로 국왕으로 추대하니 이가 바로 백제의 비공식적인 32대 국왕이자 백제 부흥운동을 이끌었던 풍왕이 됩니다. 풍왕이 등극하자 의자왕의 지원 요청에도 꿈쩍 않던 귀족들은 저마다 근거지에서 궐기하며 나당 연합군을 몰아내기 시작했는데, 당나라도 초기 수도 함락을 위해 들어온 13만 병력 중 대부분은 당나라로 복귀한 상태라 이들의 공격을 막아내기 매우 버거웠습니다. 그런데 사비성과 웅진성을 비롯한 수도 일대를 다시 탈환하기 시작했으나 신라가 이를 막아내며 기세는 한풀 꺾이게 되고, 때마침 풍왕이 지정한 새로운 수도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며 또다시 내부 분열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신하들과 귀족들이 언쟁을 벌이는 사이 신라군이 이 틈을 타 전북지방 일대를 급습, 백제의 영토가 반으로 쪼개져 임시수도 피성이 신라군의 위협을 받게 되자 풍왕은 다시 수도를 주류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흥운동을 이끌던 여러 세력들 중 가장 중요한 세력 중 하나였던 복신과 도침이 서로 간의 권력 다툼으로 내분이 발생하였고, 도침이 복신을 살해한 기세를 몰아 풍왕까지 시해하려 하였지만 결국 본인도 죽음을 맞게 됩니다. 663년 그 결과 어수선해진 백제 부흥운동은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전력이 많이 약화되었으며 외나라에서 3만의 병력을 지원받아 다시 북상하기 시작했는데, 공교롭게도 당시 그곳에 당나라 군대를 이끌던 장수가 풍왕의 친형
부여융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웅진성을 함락시키고 그곳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해 간접 통치하고자 했는데 백제의 상황을 잘 아는 태자 부여융을 웅진 도독에 앉혀 백제를 안정화시키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운명 같은 장난은 비록 친형제였지만 대세는 거스를 수 없었고 나당연합군과 백제와 외나라 연합군은 백강에서 만나 일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기롭게 맞붙었던 두 연합군은 처절한 싸움 끝에 나당연합군이 승리함에 따라 풍왕한 추격대를 뿌리치고 고구려로 망명하였으며 그를 추대하고 따르던 대부분의 귀족들은 외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결국 백제 부흥 운동이 실패로 돌아가자 백제는 완전히 멸망했으며 이로부터 5년 뒤인 668년 영원할 것 같았던 동북아시아의 절대 강자 고구려도 나당 연합군에게 패배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5분 순삭 한국사 채널 운영자 알고TV입니다. 총 14부작으로 제작된 백제 파트가 이번 영상을 끝으로 완전히 종료되었습니다. 백제는 기록도 적은 데다 대부분 삼국 사기와 일본 서기의 기록을 보충해 스토리를 이어지게 만들었는데 만들면서도 많이 헷갈리는 파트였습니다. 다음은 가야의 이야기를 제작할 예정이나 가야에 대한 정보가 백제보다 더 없는 상태라 기존의 영상들처럼 국왕별로 이야기를 제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연맹체 왕국인 가야의 특수성을 살려 가야 안에 포함된 여러 연맹들에 대해서만 제작할 예정이며 매우 짧은 분량으로 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야 파트가 끝나면 주호국과 탐나국의 이야기, 그리고 부여, 한사군, 옥저, 동해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진국, 마한, 변한, 진안에 대한 이야기를 번외편 형식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채널 초창기에 제작된 조선 파트와 비슷할 정도의 분량을 가진 신라시대를 기점으로 고조선까지 제작이 된다면 한국사 파트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모든 한국사 파트가 끝나면 다음은 중국이 될지 일본이 될지 모르겠으나 이웃나라 역사들에 대해서도 다루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가야 파트가 제작되는 대로 빠르게 업로드하겠으며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